1988년 4월 28일 하와이 상공 7,300m 순항 중이던 여객기의 천장이 굉음과 함께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앞쪽 객실의 지붕이 조종석 바로 뒤부터 날개 앞까지 길이로만 5m가 넘게 사라졌습니다. 승객들의 머리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시속 500km의 바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통로에 서 있던 승무원 한 명이 뜯겨나간 천장과 함께 기체 밖으로 빨려나갔습니다. 안전벨트를 맬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지붕이 없는 비행기에 그대로 앉아 착륙까지 13분을 더 날아야 했습니다. 좌석 벨트 하나에 몸을 맡긴 채로 말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이 뜯긴 동체를 살펴보다 마주한 진실은 이 사고가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두 편입니다. 태평양 하늘에서 반쯤 부서지고도 살아 돌아온 두 대의 비행기 이야기. 지금부터 그 첫 번째입니다. 사고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로하 항공 243편은 하와이의 섬과 섬을 오가는 짧은 노선이었습니다. 이날은 힐로 공항을 떠나 호놀룰루로 향하는 비행이었죠. 하와이 사람들에게 이런 섬 간 비행은 버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짧으면 20분, 길어야 40분, 출근하듯 장 보러 가듯 가볍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승객 90명에 승무원 5명, 모두 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보잉 737,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였고 특별히 문제가 알려진 기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기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횟수가 무려 89,000번을 넘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행 시간이 아니라 비행 횟수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열쇠거든요. 보통 여객기는 한 번 뜨면 몇 시간씩 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는 하루에 한두 번 이착륙하고 나머지는 순항하죠. 그런데 하와이의 섬 간 노선은 정반대입니다. 뜨자마자 내릴 준비를 합니다. 이 짧은 비행을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니 비행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이착륙 횟수만 무섭게 쌓입니다. 이 기체가 딱 그랬습니다. 나이는 19살이지만 이착륙 횟수로 따지면 훨씬 더 늙은 비행기였던 겁니다. 마치 시내 배달만 다녀서 주행거리는 짧아도 시동을 수만 번 건 자동차처럼요. 게다가 하와이라는 환경도 문제였습니다. 사방이 바다인 섬의 공기에는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소금기는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짠 바닷바람 속을 하루에도 몇 번씩 뜨고 내리기를 19년. 이 비행기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나 남몰래 늙어있던 비행기였습니다. 조종석에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기장 로버트 쇼른스타이머 44세, 비행시간 8,500시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부기장은 미미 톰킨스 36세, 역시 8,000시간을 비행한 노련한 조종사였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다시 떠오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승객 한 명이 탑승하면서 기체 옆면에 난 작은 균열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비행기에 금이 갔겠느냐고 자기가 잘못 봤겠거니 여겼을 겁니다. 그 균열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날 오후 하늘이 대신 알려주게 됩니다. 오후 1시 25분 243편은 힐로를 떠났습니다. 객실은 여느 섬 간 비행의 오후 풍경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태평양, 짧은 비행의 느긋한 승객들, 곧 시작될 간단한 기내 서비스. 승무원들은 통로를 오가며 승객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순항 고도인 24,000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목적지 호놀룰루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음이 울린 건 오후 1시 46분이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앞쪽 객실의 천장이 통째로 찢겨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기내에 압축된 공기가 바깥으로 빨려나가면서 온갖 물건과 파편이 뒤엉켜 날아다녔습니다. 조종석과 객실 앞부분은 그대로 하늘에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 통로에 서 있던 수석 승무원 클라라벨 랜싱이 뜯긴 천장과 함께 기체 밖으로 빨려나갔습니다. 58세에 이 노선을 수없이 오갔을 베테랑 승무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의 유일한 희생자였습니다. 조종석에서는 두 조종사가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목덜미로 밀려드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본 부기장은 조종석 문이 있어야 할 자리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천장이 사라진 겁니다. 기장 쇼른스타이머는 즉시 조종관을 잡고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고도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천장이 뚫린 기체에서 승객들이 버티려면 숨 쉴 수 있는 낮은 고도로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했습니다. 24,000피트 상공의 공기는 지상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급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가 배우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쇼른스타이머는 그 원칙을 천장이 사라진 최악의 조건에서 실행했습니다. 부기장 톰킨스는 무전으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메이데이, 알로하 243, 급강하. 하지만 뜯긴 기체로 밀려드는 굉음 때문에 교신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두 조종사는 손짓과 소리를 섞어가며 서로 의사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마우이 섬의 카울루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그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쪽 동체의 껍데기가 통째로 사라진 기체는 언제 더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체가 공중에서 완전히 두 동강 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강하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착륙 접근 중에는 왼쪽 엔진마저 멈춰섰습니다. 남은 것은 엔진 하나, 그리고 지붕 없는 동체뿐이었습니다. 객실의 승객들은 좌석 벨트 하나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하늘이 그대로 보였고 살을 에는 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굉음 때문에 옆 사람과 말을 나누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몇몇 승객은 앞자리 승무원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자신도 빨려 나갈 테니까요. 승객들은 이게 착륙을 위한 강화인지 추락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뒤쪽의 승무원들은 벨트를 맨 채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세를 낮추라고, 벨트를 꽉 잡으라고. 그 순간 객실에서 승객을 다잡을 수 있는 건 그들뿐이었습니다. 착륙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앞바퀴가 제대로 내려왔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앞바퀴가 고장났다면 지붕도 없는 기체가 활주로에 코를 박으며 미끄러지는 최악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두 조종사는 그 모든 불확실성을 아는 채 마지막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승객들이 좌석 등받이를 붙잡고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오후 1시 58분, 사고가 난 지 13분 만에 243편은 카울루이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지붕이 없는 채로 엔진 하나로 두 조종사는 이 비행기를 땅에 세웠습니다. 착륙은 놀랄 만큼 정상적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고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지붕 없는 객실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활주로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그제야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조종석 뒤부터 날개까지 뼈대만 남은 비행기를요. 활주로에는 이미 비상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우이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갑자기 실려온 수십 명의 부상자를 감당하기에는 섬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카홀루이 공항은 큰 재난을 상정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급하게 관광버스가 동원됐고 마침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자원봉사자까지 나서서 환자들을 병원으로 날랐습니다. 작은 섬 공동체가 통째로 구조에 매달린 하루였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압으로 귀와 폐를 다친 사람, 날아다니는 파편에 맞은 사람, 극심한 추위와 바람에 노출된 사람. 다행히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붕 없는 비행기에서 13분을 보낸 기억은 몸의 상처가 아문 뒤에도 오래 남았을 겁니다. 탑승자 85명 중 목숨을 잃은 사람은 승무원 렌싱한 사람, 나머지 14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부상자는 65명, 그중 8명이 중상이었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뜯긴 비행기 치고는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 이제 조사관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도 증거는 통째로 남아있었습니다. 뜯긴 동체가 활주로 위에 그대로 서 있었으니까요. 조사관들은 찢겨나간 동체의 가장자리부터 살폈습니다. 금속이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보면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금속은 정직합니다. 갑자기 힘을 받아 한 번에 찢어진 자리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갈라진 자리는 단면의 모양이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뜯긴 금속은 거칠고 밝은 새 단면을 보입니다. 반면 오래 균열이 자란 자리는 시간의 결이 나이테처럼 남습니다. 조사관들은 그 결만 보고도 이 파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조사관들은 서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금속의 단면에 오래된 균열의 흔적이 빼곡했던 겁니다. 사고 당일 처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 균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번의 비행에 걸쳐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행기 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여객기의 껍데기는 얇은 금속판을 여러 장 겹쳐 이어 붙여 만듭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이음매는 접착제와 리벳으로 이중으로 붙이죠. 접착제가 넓은 면을 붙잡고 리벳이 모처럼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기종의 이 시절 이음매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판을 붙이는 접착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접착이 조금씩 떨어졌던 겁니다. 넓은 면으로 힘을 나눠봤던 접착이 풀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리벳 구멍 몇 개로 몰립니다. 원래 여럿이 나눠지던 짐을 갑자기 소수가 떠안는 셈이 그렇게 집중된 힘을 계속 받으면 리벳 구멍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속이 피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철사를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 구부리면 결국 뚝 부러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의 힘으로는 멀쩡하지만 같은 자리를 수만 번 구부리면 금속은 결국 지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행기는 뜰 때마다 기내를 압축했다가 착륙하면 다시 풉니다. 풍선을 부풀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착륙을 한 번 할 때마다 동체는 팽창과 수축을 한 번씩 겪습니다. 그때마다 이음매의 작은 균열들은 아주 조금씩 자랍니다. 한 번엔 눈에 안 보일 만큼. 하지만 89,000번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짧은 섬 노선이라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 비행기는 비행시간은 짧았지만 이착륙 횟수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온 겁니다. 게다가 하와이의 바닷바람은 소금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 금속의 부식을 부추겼습니다. 접착은 떨어지고 부식은 번지고 균열은 자라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특히 주목한 건 균열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음매를 따라 늘어선 수많은 리벳 구멍마다 저마다 작은 균열이 커지고 있었고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면 순식간에 긴 파열이 됩니다. 마치 우표를 뜯을 때 구멍을 따라 정확히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낱낱의 구멍은 약하지만 한 줄로 늘어서면 그 선을 따라 통째로 뜯기는 거죠.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나란히 늘어선 리벳 구멍의 작은 균열들이 어느 순간 서로 이어지면서 동체의 한 줄이 지퍼처럼 순식간에 뜯겨 나갔다는 것. 오후 1시 46분 그 지퍼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열리기 시작한 파열은 비행 중인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못 이기고 조종석 뒤부터 날개 앞까지 단숨에 번졌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이걸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정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체는 균열을 찾아내기 위한 정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균열들이 대부분 이음매 안쪽, 즉 두 금속판이 겹쳐진 사이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한 매끈한 동체지만 그 껍질 안쪽에서는 균열이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던 거죠. 눈으로만 훑는 점검으로는 이걸 잡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점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벳 구멍이 수천 개인데 그중 어디에 균열이 숨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알로하 항공의 점검은 이 미세한 균열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NTSB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 사고의 원인을 정비 프로그램이 심각한 접착 분리와 피로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데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늙어가는 비행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체계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탑승하면서 기체 옆면에 균열을 봤던 그 승객. 조사 결과 그가 본 것은 실제로 존재하던 균열이었습니다. 이미 껍데기 밖으로 드러날 만큼 자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눈을 믿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금이 갔을 리 없다는 그 상식이 하필 이날은 틀렸던 겁니다.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기와 같은 노선을 뛰던 알로하 항공의 다른 737들도 곧바로 정밀 점검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서늘했습니다. 다른 기체들에서도 이음매를 따라 자라던 균열들이 나왔습니다. 243편은 운이 나빴던 한 대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늙어가던 기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한계에 닿은 한 대였던 겁니다. 이 사고는 항공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비행기가 튼튼하게만 만들면 오래 써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정비만 잘하면 비행기는 사실상 영원히 쓸 수 있다고요. 하지만 243편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비행기도 나이를 먹고 특히 이착륙 횟수가 쌓이면 금속이 피로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 이 사고가 특히 충격이었던 건 알로하 항공이 유별나게 정비를 게을리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도 규정에 맞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규정 자체가 이렇게 늙은 기체에서 여러 균열이 동시에 자라는 상황을 미처 상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개인의 태만이 아니라 항공업계 전체가 노후 기체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243편은 그 집단적인 방심에 울린 경종이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항공당국은 오래된 기체를 특별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정 나이나 이착륙 횟수를 넘긴 기체는 더 엄격하고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특수 장비로 금속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까지 찾아내는 검사가 표준이 됐습니다. 이음매 한 줄에서 여러 균열이 동시에 자라는 이 현상은 이제 노후 기체 정비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항목입니다. 두 조종사 쇼른스타이머와 톰킨스는 지붕 없는 비행기를 땅에 세운 침착함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기장 톰킨스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여성 조종사였고 이날의 침착한 대응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이후에도 조종사로 계속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날의 13분을 겪고도 다시 조종석으로 돌아간 겁니다. 뒤쪽에서 벨트를 맨 채 승객들을 지킨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위기에서 제 몫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붕이 뜯긴 비행기가 단 한 명의 추가 희생 없이 착륙할 수 있었던 건 조종석과 객실 양쪽에서 각자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사라진 수석 승무원 클라라벨 랜싱. 58세의 그는 이 노선을 오래 지켜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몇 해 뒤 호놀룰루 공항에는 그를 기리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공항 한켠에서 이 정원은 그날의 일을 조용히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지붕이 뜯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다는 극적인 결말 뒤에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붕을 뜯어낸 건 어느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89,000번의 이착륙 동안 리벳 구멍 하나하나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온 눈에 보이지도 않던 미세한 균열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하늘에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보다 앞서 태평양 하늘이 여객기를 반쯤 부숴놓고도 살려보낸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딱 3년 전, 같은 태평양 훨씬 더 높은 하늘에서 전복이 한 대가 뒤집히듯 곤두박질 쳤습니다. 3만 피트 넘게 단 2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자기 몸무게의 5배에 짓눌렸고 비행기는 꼬리가 뜯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85년 2월 19일 아침 태평양 상공 4만 1천 피트. 전날 밤 타이베이 공항, 미국으로 향하는 차이나 에어라인 006편에 274명이 올랐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는 사람, 새 삶을 시작하러 가는 사람, 로스앤젤레스까지는 11시간, 밤을 통째로 건너는 태평양 횡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비행의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아침 서비스가 끝나가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2시간쯤 뒤에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에서 가장 한가한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기체는 보잉 747SP. 전보기의 동체를 짧게 줄이는 대신 연료를 더 싣고 더 멀리 날게 만든 태평양 횡단용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절 세계에서 가장 긴 직항 노선들을 도맡던 기종이죠. 보통 전보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이 기종의 장기였죠. 이날 006편이 4만 1천 피트라는 높은 고도를 순항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탑승 인원은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274명이었습니다. 객실은 나른했습니다. 밤을 통째로 관통해온 10시간의 비행. 창밖은 이미 환한 아침이었지만 탑승자들의 몸은 아직 한밤중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시각으로는 새벽 2시였으니까요. 승객들은 담요를 덮은 채 자거나 몇 시간 뒤에 로스앤젤레스 도착을 기다리며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종석의 기장은 비행시간 1만 5천 시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중 2,000시간을 이 747로 날았죠. 부기장도 항공기관사도 모두 경력이 탄탄했습니다. 심지어 이 비행에는 교대 조종사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장거리라 중간에 쉬어가며 조종하도록 예비기장과 예비기관사를 더 태운 겁니다. 조종 자격자만 5명. 서류만 보면 무엇 하나 불안할 게 없는 비행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계가 문제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아니라 몸속의 시계 말입니다. 창밖은 아침이어도 밤새 태평양을 건너온 승무원들의 생체 시계는 한밤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집중력이 가장 무너지는 시간대를 조종석 전원이 통과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조사관들이 주목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순항 중의 전보기는 사실상 오토파일럿이 뭡니다. 사람은 계기를 지켜볼 뿐이죠.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밀 테니까요. 오전 10시 15분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500km쯤 남은 지점이었습니다. 4개의 엔진 중 가장 오른쪽 바깥 4번 엔진이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꺼진 것도 아니고 폭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신용만 하면서 추력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엔진 4개짜리 비행기에서 하나가 힘을 잃는 건 사실 그 자체로는 큰일이 아닙니다. 훈련에서 수없이 다루는 상황이고 남은 3개로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힘의 균형입니다. 하필 죽은 게 가장 바깥쪽 엔진이라는 게 나빴습니다. 시소의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큰 힘을 쓰는 것처럼 동체에서 가장 먼 4번 엔진은 비행기를 비트는 지렛대의 팔이 가장 깁니다. 그 자리에 추력이 사라지자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종사가 방향타로 잡아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조종석에서는 아무도 방향타를 밟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알로하와 이 사고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알로하의 비행기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멀쩡했습니다. 엔진 하나가 말썽이었을 뿐 기체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도 이 멀쩡한 비행기가 몇 분 뒤 공중분해 직전까지 갑니다.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기계의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절 전보기의 오토파일럿은 순항 중에 방향타를 쓰지 않습니다. 좌우로 끌리는 힘도 날개의 조종면만으로 버팁니다.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발로 방향타를 밟아 풀었을 힘을 기계는 정직하게 날개만 비틀며 버티는 겁니다. 오토파일럿은 그렇게 기체가 오른쪽으로 끌리는 걸 조용히 계속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의 비행기는 멀쩡히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그 침묵에 버티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한계에 와 있는지 계기판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았죠. 기장은 엔진 재시동에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항공기관사와 함께 계기를 들여다보며 4번 엔진을 되살리려 했었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엔진이 다시 불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4만 1천 피트의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매뉴얼상 재시동을 하려면 3만 피트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006편은 고도를 유지한 채 재시동을 반복해서 시도했습니다. 될 리가 없는 시도에 조종석의 시선이 묶여있는 사이 비행기의 속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떨어질수록 오토파일럿의 버티기는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항공기관사가 속도 이상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바늘이 눈에 띄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기장의 눈은 여전히 엔진 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마침내 오토파일럿을 껐을 때 눌려있던 불균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며 코를 떨어뜨렸습니다. 발밑의 태평양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기수가 처박히며 시야가 빙글 도는 순간 피로에 젖은 조종사들의 감각은 기체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기체는 곧 그 구름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창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 위에서 생각보다 쉽게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평선이 없으면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은 가속도를 중력으로 착각합니다. 기울어진 채 도는 비행기 안에서도 몸은 멀쩡히 수평으로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몸이 아니라 계기를 믿으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날의 계기는 믿기에는 너무 이상한 값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세계가 거의 뒤집힌 그림을 그리자 기장은 계기가 고장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기는 정확했습니다. 전보기가 정말로 뒤집히듯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겁니다. 항공기관사의 눈앞에서는 계기판 전체가 한꺼번에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독의 숫자가 감기듯 풀리고 경고음이 겹쳐 울렸습니다. 무엇 하나에 손을 쓸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객실 승객들은 몸이 옆으로 쏠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일부 승객은 비행기가 뒤집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대한 손이 온몸을 내리누르는 듯한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41,000피트에서 시작된 추락이었습니다. 객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급강하의 중력 가속도가 승객들을 좌석에 못 박았습니다. 최대 5배, 몸무게 60kg인 사람이 300kg의 힘으로 짓눌린 셈입니다. 팔을 들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비명조차 목구멍에서 눌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5G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특수훈련을 받고 몸을 조여주는 특수복까지 입고 버티는 게 이 수준의 하중입니다. 훈련 없이 이 힘을 받으면 피가 아래로 쏠려 시야부터 좁아집니다. 그 하중을 담요를 덮고 자다 깬 승객들이 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식판과 가방이 벽에 박히듯 날았고 벨트를 매지 않았던 사람들은 좌석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이날의 중상자 2명이 이 순간에 나왔습니다. 조종석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좌석에 짓눌린 채 말을 듣지 않는 조종관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은 계기의 한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전보기가 설계상 허용된 최고 속도를 뚫고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중을 기체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랜딩 기어 문짝이 뜯겨나가고 접혀있던 바퀴가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꼬리의 수평 날개, 비행기의 자세를 잡아주는 그 날개가 좌우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3m가 넘는 조각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행기는 말 그대로 공중에서 부서지는 중이었습니다. 관제와의 교신은 뚝 끊겼습니다. 5G에 짓눌린 조종석은 무전 버튼을 누를 손 하나 움직이기 어려웠으니까요. 태평양 관제구역의 주파수 저편에서 006편은 잠시 응답 없는 비행기가 됐습니다. 추락은 2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41,000피트에서 1만 피트 부근까지 3만 피트가 넘는 높이를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라산 5개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한 높이입니다. 수직으로만 따져도 시속 200km가 넘는 자유낙하에 가까운 추락이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건 구름 밑으로 빠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1만 피트 아래에서 구름이 걷히자 창밖에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비로소 구분되는 순간 기장의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던 위아래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계기는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기체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눈으로 자세를 되찾은 기장과 부기장은 온몸으로 조종관을 당겨 기체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기는 손에도 5배의 중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수면을 3,000피트 남긴 높이였습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제목이 됐을 겁니다. 2월의 태평양 한복판, 가장 가까운 무대에서 수백 킬로미터, 그 바다에 내려앉았다면 274명을 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수평을 되찾자 무전도 돌아왔습니다. 메이데이. 차이나에어 006 이상 강화 중이었다. 샌프란시스코로 회항한다. 응답 없던 몇 분을 지나 다시 들려온 목소리에 관제사는 그제야 이 비행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체가 수평으로 돌아오자 뒤에서 쉬고 있던 교대 기장이 조종석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된 조종석은 그제야 하나씩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확인, 엔진 확인, 관제 교신 재개.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쓰러진 물건들 사이로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5배의 중력에 눌렸다. 풀려난 274명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통과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을 되찾은 006편은 가장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체가 어디까지 부서졌는지도 모르는 채였습니다. 유압계통 일부가 죽어 있었고 튀어나온 바퀴는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퀴를 늘어뜨린 채 항력을 뒤집어 쓰고 조종관의 반응이 평소와 다른 비행기로 남은 1시간 가까이를 더 날아야 했던 겁니다. 사고 내내 조종석 뒤쪽 좌석에는 교대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쉬려고 벨트를 매둔 것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5명의 조종 자격자 전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서진 비행기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아직 30-40분을 더 날아야 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통로를 오가며 다친 사람을 살피고 흩어진 짐을 치우고 승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방금 5G의 추락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 다시 승무원의 얼굴로 돌아가 일한 겁니다. 승객들은 창밖으로 멀쩡한 아침 하늘을 보며 방금 그 이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전문가들 중에는 그 뜯겨나간 바퀴가 역설적으로 비행기를 살렸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절로 튀어나온 랜딩 기어가 브레이크처럼 속도를 잡아줬다는 거죠. 부서진 조각 하나까지 생사의 계산에 들어가 있던 추락이었습니다. 그 사이 조종석은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대목입니다. 사고를 만든 것도 이 조종사들이었지만 부서진 비행기를 살려서 데려온 것도 결국 이 조종사들이었습니다. 4번 엔진은 낮은 고도로 내려오자 거짓말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재시동이 안 되던 이유가 고도 때문이었다는 게 그렇게 증명된 셈이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조종사들은 속도를 늦춰가며 기체가 조종에 반응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시험했습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모르는 비행기로 곧장 활주로에 꽂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반응은 둔했지만 비행기는 말을 들었습니다. 활주로에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종사들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바퀴와 브레이크가 온전한지 조향은 듣는지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기장은 엔진 넷을 모두 살린 채 샌프란시스코 활주로에 기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얌전히 멈춰 섰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나설 일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승객들은 뒤를 돌아보고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온 전보기의 꼬리가 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상자 2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늦었을 뿐 274명 전원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갈아탄 비행기 안에서야 자신들이 방금 항공 역사에 남을 추락해서 살아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지상에 내려와서야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어떤 몰골로 날아왔는지를 봤습니다. 꼬리의 수평 날개는 좌우가 부서지고 왼쪽은 뭉텅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주 날개는 추락의 하중을 못 이겨 위로 휘어진 채 굳어 있었죠. 동체 곳곳에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꼬리 일부가 없는 전보기가 태평양을 건너 착륙한 겁니다. 활주로에 선 그 만신창이 꼬리의 사진은 곧 전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이게 날았다고? 탑승자 274명 중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중상 2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러져 나간 꼬리 조각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어딘가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남은 증거는 기체 그 자체와 블랙박스 뿐이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블랙박스를 열었습니다. 비행 기록에는 그 2분의 궤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 속의 하중은 최대 5G를 넘겼습니다. 이 여객기가 견디도록 설계된 한계 하중의 2배 수준입니다. 설계자들이 여유분으로 숨겨둔 안전마진까지 탈탈 털어 쓰고서야 기체는 버텨낸 겁니다. 조사관들은 시뮬레이터에 같은 상황을 넣고 몇 번이고 재현해봤습니다. 같은 고도, 같은 엔진 고장, 같은 오토파일럿. 차이가 있다면 시뮬레이터의 조종사들은 무슨 일이 올지 알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하나로 시뮬레이터의 비행기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뜻밖의 간단했습니다. 4번 엔진의 고장은 방아쇠였을 뿐 비행기를 떨어뜨린 건 엔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듬해 나온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엔진 고장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엔진 하나쯤 잃어도 아무 일 없어야 할 비행기를 추락 직전까지 몰고 간 건 오토파일럿에게 균형 잡기를 떠넘긴 채 상황을 놓친 조종석이었다는 것. 기장은 조사에서 계기가 고장 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멀쩡한 계기를 믿지 못할 만큼 몸의 감각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는 그 배경으로 10시간 넘는 야간 비행이 쌓아 올린 피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인간의 집중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이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의 정식 주제가 됐습니다. 기계는 마지막까지 제 일을 했습니다. 놓친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자동화 시대의 고전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정교해질수록 사람은 비행기를 직접 다루는 감각에서 멀어집니다. 006편 이후 항공업계는 조종사들에게 높은 고도에서의 수동 조종 훈련을 다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잘할수록 사람이 무뎌진다는 역설을 이 사고가 눈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조종석 안의 역할 분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장이 엔진 하나에 몰두하는 동안 나머지 2사람은 각자의 계기 앞에 있었습니다. 속도가 무너지는 걸 누군가는 봤어야 했고 봤다면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시야가 좁아질 때 옆 사람이 그걸 채우는 것. 뻔해 보이는 이 원칙이 조종석 훈련의 정식 과목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대에 006편은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교재가 됐습니다. 후일담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에서 반쯤 부서졌던 이 747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걸친 대수리 끝에 멀쩡히 하늘로 돌아갔고 그 뒤로도 오래 승객을 태웠습니다. 5G의 추락을 버텨낸 기체가 수리까지 받아 복귀한 겁니다. 이 사고가 역설적으로 증명해버린 건 전복이라는 기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가였습니다. 지붕이 뜯긴 채 착륙한 알로하 243편, 꼬리가 부서진 채 착륙한 차이나에어 006편. 3년 간격으로 같은 태평양에서 2대의 비행기가 반쯤 부서진 채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못 본 균열이 19년 쌓인 결과였고 하나는 베테랑들이 단 몇 분 시선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사고 뒤 2 기체의 운명은 갈렸습니다. 지붕을 잃은 243편은 그 자리에서 해체됐고 꼬리를 잃은 006편은 수리를 받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고는 각자의 방식으로 규정집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하나는 늙은 비행기를 보는 눈을, 하나는 자동화 시대에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바꿨습니다. 비행기를 부수는 데는 이렇게 오랜 세월도 짧은 몇 분도 다 통합니다. 그런데도 두 번 모두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게 이 두 이야기의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서진 기체가 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 사고들과 비슷한 시기, 일본 하늘에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을 태운 전보기가 꼬리를 잃은 채 30분을 날았습니다. 오늘 본 두 사고보다 더 크게 부서졌고 더 오래 버텼고, 그런데도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일본 항공 123편입니다. 다음 기록은 오스타카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부서진 채 돌아온 두 기체가 그래서 더 오래 선명하게 남습니다.